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청소년들이 지금 한자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자를 버리고 대신 한글을 선택한다는데요. 심지어 한글을 안 쓰면 따돌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널드 킹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과 글, 문자에 담긴 역사와 원리를 연구하죠. 하루 종일 책과 논문 속에 파묻혀 세상의 온갖 언어를 탐험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사실 제 일은 좀 따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연구실에 들어와 메일함을 열어봤어요. 수백 개의 연구 자료 사이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한 통의 이메일이 있었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니시무라 미츠키라고 했어요.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라는 그 학생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일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K-팝 아이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한글을 비밀 암호처럼 쓰고 있어요.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답니다. 뭐야? 일본에서 한글이 유행한다고? 장난하나 싶었어요. 처음엔 그냥 K-팝 팬들이나 쓰는 수준이겠거니 했어요. 예전에 몇 번 한국 드라마나 노래에 푹 빠진 친구들이 한글을 따라 쓰곤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자 대신 한글로 일기를 쓰고 친구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문화는 단순히 재미나 멋 때문이 아니라 한글이 훨씬 더 배우기 쉽고 편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설마 진짜일까? 저도 연구자라 궁금증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답니다. 더군다나 저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고 특히 일본과 한국의 문자 구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곧장 미츠키에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몇 통의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교수님, 도쿄 시부야엔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스티커 가게가 있답니다. 요즘은 한글 이름이 없으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들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까지 깔아서 쓰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뭔가 문화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으로 날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물론 처음엔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쉬워도 어떻게 외국 문자를 자기 나라 글처럼 쓰지? 자존심도 없는 걸까?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일 거라고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생각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창밖엔 회색빛 건물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메일로만 연락하던 미츠키라는 고등학생을 드디어 직접 만나는 날이니까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소녀가 살짝 손을 들더라고요. 눈빛이 맑고 조용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아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어요. 미츠키구나. 만나서 반갑다. 내 이메일 덕분에 일본까지 오게 됐어. 제가 웃으며 악수를 건네자 미츠키도 살짝 망설이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츠키는 가방에서 두툼한 노트 한 권을 꺼냈답니다. 표지는 평범했지만 안을 펼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두 한글이더라고요. 그것도 또박또박. 마치 한국 학생이 쓴 것처럼요. 이게 뭐야? 너 한국어 할 줄 아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미츠키는 살짝 웃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한국어는 전혀 몰라요. 이건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해를 일본어로 스키다요라고 하는데 그걸 한글로 스키다요라고 쓰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비밀 일기처럼 쓰는 거죠. 부모님도 못 읽으시니까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낙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 한글을 익힌 거였고 페이지마다 예쁜 글씨로 친구 이름이나 일기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걸 친구들도 다 아는 거야. 제가 물었답니다. 미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다들 하죠. 요즘은 한글 노트가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곤 해요. 저는 처음에 반 친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봤어요. 지금은 반에서 절반 넘게 쓰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아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자 문화가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하필 한글인 거지? 로마자도 있고 너희 히라가나도 있잖아. 제가 물었답니다. 미츠키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며 말했어요. 한글은 진짜 쉬워요. 일주일이면 대부분 읽고 쓸 수 있죠. 그리고요, 예뻐요. 글자 모양이 예쁘고 감성적이랍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연구했던 문자 체계들이 머릿속을 휙휙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로마자 한자 아랍 문자 인도 문자 그중에서도 이토록 빠르게 확산되는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글을 못 읽으니까 우리가 쓴 일기나 쪽지는 못 보세요. 그래서 더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미즈키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뜨끔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일본 아이들이 왜 다른 나라 문자를 쓴다는 거지? 하고 의심부터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츠키, 혹시 이걸로 너희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적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오히려 한글을 못 쓰면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시부야에 있는 가게에선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스티커도 팔아요. 인기가 진짜 많고요. 미츠키의 말에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10대들만의 문화이고 표현이고 자기만의 언어입니다. 그날 카페를 나설 때 저는 미츠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구나. 미즈키 덕분에 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을 배운 것 같아. 미츠키는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도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긴 하나 요즘은 한국어 공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노트 한 권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도쿄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미츠키와 만나 직접 한글 노트를 본 후 왜 일본 아이들이 한글에 이토록 빠져드는지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문자 이론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쿄대학교에서 열리는 언어학과 세미나에 참석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문화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강당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무대 위로 문화청의 나카무라 부장이 올라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통계 발표로 보였으나 화면에 숫자 하나가 나타나자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만 16세 이상 성인 3,000명을 조사한 결과 약 60%가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교육열도 높은 선진국인데 문맹률이 60%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교수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건 너무 높은 수치인데요. 나카무라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이 결과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반복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듣자마자 제 마음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문자 교육 방식이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물론 일본어는 복잡하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아이들이 모두 암기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우메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길, 한자는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 미즈키가 스마트폰 없으면 이메일도 못 써요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쳤지만 이제 그 말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무대 뒤에서 우메다 교수님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오랫동안 일본 문자 개혁사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 백발이 성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교수님, 이 문맹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한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했었죠. 그러나 결국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일본어는 동음이어가 많아서 한자 없이 뜻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치고는 딸기, 지키다, 숫자 1 5를 뜻하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런 이유로 한자를 쉽게 없앨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학생들은 이 복잡한 문자 체계 속에서 평생 한자를 암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러던 중 문득 일본 아이들이 한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고 배우기 쉽고 표현의 자유로움이 있으니까요. 미츠키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한글은 우리 세대에게 자유의 상징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짝이는 도쿄의 야경 아래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절반은 한자를 몰라 괴로워하고 몇몇은 몰래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바로 그 점이 일본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일본에 머무르며 미즈키를 만나고 도쿄대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는 등 많은 경험을 쌓은 후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국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날 때 저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에 음식도 문화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이고 질서 정연한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시 운행하는 지하철, 그리고 잘 정돈된 건물들을 보며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김미영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공손히 인사드렸습니다.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로 로널드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쿄에서 겪으신 여러 충격적인 일들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전대미문의 문자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히라가나도 가타카나도 아닌 바로 한글을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로 쓰고 있다더라고요. 한글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당하는 기묘한 현상.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김 교수님은 제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네주셨어요. 그 문서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한 문맹률 통계였는데 그 속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단 0.05%라니 거의 완벽한 수준이죠.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 걸까요? 라는 제 질문에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빠르게 익힐 수 있고 덕분에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따라 서울대학교 한글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세종대왕의 꿈, 인류의 문자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처음에는 평범한 전시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창제한 한글의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전시된 글자와 함께 들은 설명은 한글의 특별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음은 입 모양과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따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어요. 단순한 문자 이상의 과학과 철학이 녹아있는 발명품.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정말 언어학적 기적이라 할 수 있겠죠. 세종대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위대한 언어학자였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과 세종대왕의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것도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던 중 벽에 걸린 영상에서 7살 아이들이 또박또박 한글을 읽고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쓰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글을 배우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한자를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류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다음 날 한글 박물관 관람 후 김미연 교수님께서 저를 한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차 안에서 교수님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널드 교수님,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즘 일본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신답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글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러 한국에 단체로 온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임에 틀림없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곳은 바로 글로벌 한글 센터였습니다. 외관은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입구에는 모두를 위한 문자, 한글을 배워요 라는 따뜻한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내부는 마치 학교 교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약 20명 정도의 일본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반짝이며 한국인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글을 배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은 그 학생은 곧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였어요. I love you 같은 대사를 따라 쓰다 보니 한글이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재 그 학생은 친구들과 비밀 편지를 한글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비밀 편지요? 라는 제 질문에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부모님은 한글을 못 읽으시니까 우리가 한글로 쓰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암호 같아요. 그 학생의 말에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표현의 자유이자 자신들만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학생은 자신의 필통을 열어 보여주면서 벚꽃이라는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건 저의 일본 이름과 한글 이름이에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스티커 가게에서 샀어요. 친구들도 다 하나씩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도쿄에서 만난 미즈키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한글 이름이 없으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김미연 교수님께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이 해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교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수업에 임했고 실수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의 문해력을 위해 몇 년씩 투자하는 부모들을 보아온 제게는 이곳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의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메일함을 열고 하버드의 동료 리차드슨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께서 한글이 인류의 언어사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일본 청소년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비밀 언어로 선택하고 있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고, 저도 연사로 초청되어 일본과 한국의 문맹률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죠. 강당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교수와 연구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도쿄대학교의 문자정책자문위원으로 전통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일본인 후쿠다 교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따스한 조명이 제게 비추었고 저는 조심스레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아주 특별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린에는 일본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한글 노트 사진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교실에서 몰래 일기를 쓰는 장면, 필통에 붙은 한글 스티커,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쪽지 사진 등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글은 단 일주일 만에 읽고 쓸 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약 2,000개의 한자를 배우는데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문맹률의 차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0.05%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60%에 육박하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문이며 인류를 위한 평등의 열쇠입니다. 그러자 객석 한쪽에서 후쿠다 교수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로널드 교수, 당신은 지금 일본의 자존심을 모욕하고 있소. 후쿠다 교수의 목소리가 꽤 컸고 강당의 분위기는 잠시 술렁이며 굳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을 존중합니다. 다만 오늘 이 발표는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 문자 체계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닙니다. 외래어, 고유어,
심지어 일본어 발음까지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수성이 아닐까요? 제 말이 끝나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가 시작되었고 점차 그 소리는 커져갔습니다. 그때 후쿠다 교수님의 얼굴은 약간 붉어지더니 이내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버트 교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버트 교수는 정말 놀라운 발표였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널드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까지 효율적일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제 연구에도 큰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버트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여정을 통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아까 그 후쿠다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조금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로널드 교수님, 공개석상에서는 밝히지 못하지만 우리 교육부 내부에도 비밀리에 한글 체계를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네. 우리 딸도 한자를 외우느라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하죠. 우리는 일본 문자가 위대하다고 자랑하지만 그 무게가 때때로 배움 앞에 너무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심포지엄 만찬 자리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가 다시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연구 노트를 열고 조용히 한 줄 적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세계 모든 나라가 한글의 원리를 배우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의 문맹을 없애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조한 한글은 지금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열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그 아이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 격차를 뒤흔드는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맹을 없애고 교육을 평등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으며 일본조차도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찾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인류의 희망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널드 킹 박사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알아낸 한글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